뭐 저는 저 카이스트의 그 기계공학과 교수로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휴보 로봇을 2002년도부터 쭉 개발해서 인간형 로봇,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 소장 카이스트에 맡고 있고, 최근에는 또 우리 학교에서 그 대외 부총장직을 저한테 맡겨서 이제 그 직도 수행하고 있고,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하고 지금 학교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로봇 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 같은 거를 만들어 보고 싶은 도전, 호기심, 어떤 그것에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 어디다 쓸 것이냐라는 질문을 제외한 순수하게 이것이 사람하고 똑같은 장치를 만들어 보고 움직여 보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싶은 이런 욕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로봇 엔지니어들은, 공학자들은 다행히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만들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내가 만들게 된 그 계기는 어떻게 보면 공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순수하게 호기심, 그것이 어떻게 구현 가능할까 하는 것이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기계공학 중에서도 이제 자동 제어라는 분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계라는 것이 스스로 원격에서 움직이고 스스로 내가 명령을 주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들,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중심을 잡는 장치라든가 스스로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라든가 스스로 제어하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의 기술이 다 집약된 것이 어떻게 보면 로봇이고, 그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형태가 인간형 로봇이라고 보고 있죠. 좀 이 과학자 혹은 공학이라고, 저는 스스로 과학자보다도 공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학자로서 태어났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아주 어렸을 때, 철들기 전부터도 뭐 어떤 이런 재미있는 장치를 보면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것 자체, 모습 자체가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볼 때 2~3살 정도 될 겁니다. 아주 말도 잘 못할 시절부터도 자전거가 있으면 이 자전거 바퀴 돌아가는 걸 바라보고만 있어도 너무 재미있고 아름답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난감을 봐도 갖고 논다기보다도 이걸 속을 열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또 만져보고 싶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곤충이라든가 이런 개구리 같은 거를 관찰하는 시점, 그다음에 식물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또 좋아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 보면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계적인 것들, 비행기, 자동차 이런 것에 관심을 쭉 갖다 보니까 저는 공부를 이제 박사까지 이제 한 입장에서는 학문적인 공부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DNA는 굉장히 공학적인 것에 대한 구현,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것,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한 특정 분야보다는 그것을 만들고 또 움직이고 거기다 생명을 불러넣고 그다음에 또 외부랑 또 상호작용하고 하는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형 로봇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땐 그래요. 다빈치가 이제 그런 분이었고, 그 다음에 사실 에디슨도 아마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대 엔지니어 공학자도 기본적으로 그런 소양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제가 악기 다루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림도 좋아하고, 또 제가 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거 상상하고, 또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건 그것에 가치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만들어지고 내 생각처럼 됐을 때 느끼는 그 환희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잘 안 됐을 때 생긴 오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만일 공학자라는 종족이 있다면, 그 DNA가 있다면 같은 DNA를 다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 일단 혁신의 가장 중요한 건 관념의 타파지요. 관념의 타파가 혁신의 기본이라고 보고, 일반적인 혁신의 DNA를 가지신 분은 관념의 타파라는 것이 몸에 체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관념을 버리자, 뒤집어 생각하자, 이런 모토가 많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보통 없다고 생각해요.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모든 문제에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융합적인 사고란 말 자체도 어울리지가 않죠. 왜냐하면 본질 자체가 또 분야에 관계없이 똑같은 본질을 보고 있고 똑같이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도전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본질적인 문제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이 복잡한 문제가 없거든요. 본질은. 단지 구현해 가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 것 뿐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편견을 버리고 베이시스, 바닥부터 시작한다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혁신의 기반이 아닌가.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생각하다 보면 모든 관념을 사라지고 새로 집을 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난 사실 그 융합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융합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융합이 화두가 됐다는 뜻은, 각자 분야에서 자기 할 일에 한계에 부딪혔단 말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융합이 화두가 된 거는 이미 지금 하는 기술이라든가 이 진보에 있어서의 거의 머리 꼭대기 벽을 쳤다는 한계감이 결국 융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융합이라는 것이 나쁘다기보다도 융합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기술의 현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우리가 하는 기술 착시 현상들, 다시 말해서 ICT 쪽에 굉장히 기술이 진보돼 있죠. 돼 있는 것이 모든 전 분야의 기술이 그만큼 고도에까지 올라가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 그러다 보니까 기술 착시, 만약 여기서 이렇다면 다른 쪽도 저럴 것이다라는 이 기술 착시 현상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 고전적인 분야에서의 그 기술적인 한계, 과학적인 한계에 부딪힌 것이 결국 자연스럽게 융합이라는,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독립적인 어떻게 기술들에 대한 갭을 메꾸고 사이를 연결해서 브릿지를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횡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의 진보가 축으로 하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술의 횡보다, 옆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융합이라는 것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융합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의 한계를 어떻게 보면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렇다면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융합이란 건 뭐냐? 난 융합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자연 발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융합이란 모토로 해갖고 다른 프랙티스 있는 사람이 모여서 과연 융합이 되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우리가 융합이란 말 쓰기 전에 이미 모든 것 다 융합이거든요.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에서는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재료, 연소, 기계적인 메커니즘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까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융합이에요. 융합 아닌 분이 하나도 없는데, 과거에도 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융합이란 말을 쓰느냐. 그건 뭐냐면, 이미 융합적인 사람들은 융합이란 말 이전에 다 융합을 해왔고, 이미 융합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 뭘 하고 싶으냐면,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을 모티베이트 시키기 위해서 만든 말이 융합이란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아마 잡스도 그럴 겁니다. 너 융합이 뭐냐 물어보면 내가 융합했나?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본인은 자기 생각대로, 사상대로 한 것 뿐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 목적지향적으로 움직인 것 뿐이죠. 그런데 이제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이제 융합이 뭐냐라고 말을 하니까 잡스는 아마 좀 속으로 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쟤들이 왜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래서 융합이란 건 기본적으로 자연 발생적이고 필요 주도형이다. 그러니까 필요가 있으면, 절실한 필요가 있으니까 그 필요를 달성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찾다 보면 그건 융합일 수밖에 없다. 요새 표현한 융합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이 목적이 되면 곤란하고, 융합은 수단이고, 융합은 필요를, 그다음에 소위 필요라는 게 목적이겠죠.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어떤 절실한 필요성에서 발생하는 전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린 설계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설계를 영어로 하면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은 같은데, 우린 이제 두 말을 섞어 쓰지 않고 디자인과 설계는 달리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계한다 그러면 우리 기계를 설계할 때, 기부학적인 설계할 때 설계라고 그러고, 디자인이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미학적인 의미의 디자인. 아마 나만 그렇게 쓰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도 하고 설계를 하는데, 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공학적인 디자인, 달리 말하면 기능적인 디자인, 그 다음에 그것을 기능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디자인이 저는 가장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그 잘된 디자인들을 보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능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실적인 물리적인 기능도 있고, 저는 아름다움도 하나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기능을 추구하는 분이 디자이너라고 말하면, 우리는
기능적인 기능을, 물리적인 기능을 추구하는 걸 저희는 이제 설계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 두 개의 차이가 어떨 때는 그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차이는 있으나 추구하는 바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는 건, 전 초기에 굉장히 매료를 받았던 것이, 아까 이제 자전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 자전거는 이게 중국 출장 가서 길에서 아줌마가 따라오면서 우리나라 돈 한 1,500원, 2,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이게 부러졌는데 제가 고생해서 다시 고쳤습니다. 다시 조립을 해놨는데, 볼 때면 너무 예뻐요, 보면. 너무 예쁘고 보면 이게 다 움직입니다. 다 움직이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뭐 이것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고, 이것도 다 움직이고 하는데, 볼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생각을 항상 합니다. 너무 아름다워, 이거 보면. 보면 이걸 아름다우라고 만든 기계도 아니고, 이런 기계는 존재도 안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퀴를 불러서 사람이 타고 가고, 그 기능적인 거 이외엔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왜 이것이 아름다움이라는 느낌을 선사하는가, 라고 봤을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라는 것. 그래서 가장 기능적이면 아름다울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저는 볼 때, 비행기를 보면, 요즘 비행기를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면 제가 이렇게 가슴이 떨려요. 볼 때, 그것이 날아가기 위한 가장 기능적인 모습. 또, 그건 이제 그 에어로다이나믹하죠. 저도 어떨 때 보면 헬리콥터라는 이제 날아가는 기계가 있는데, 날도록 만들어진 기계죠. 그거 보면, 거기서는 에어로다이나믹도 없습니다. 뜨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아래로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도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 프로펠러가 돌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장 기능적이지만. 그리고 역설적인 얘기지만, 우리 무기 같은 것들을 보면, 뭐, 권총도 그렇고,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아름다움, 그것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 그것이 기능적으로 뿜어나오는 포스, 그것들이 저는 아름다움의 원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디자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전 이제 그 올림픽 보면 양궁 시합이 있어요. 양궁 보면 양궁이 참 기계가 멋있게 생겼는데, 양궁도 멋있지만 그 프로 선수들이 거기다가 자기의 기능화된 커스터마이즈된 장치를 많이 붙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오늘도 인터뷰하고 있지만, 이 카메라를 보면 이 카메라 자체도 기능적으로 단순하게 아름다움이 있지만 위에 마이크로폰도 붙이고 모니터도 붙이고, 그다음에 더 기능적인 걸 추가했을 때 그것이 뿜어내는 포스, 난 그것이 요즘 우리가 느끼는 제 표현으로 하면 전문화된 아마추어들의 트렌드라고 보여져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일반인들조차도 아주 단순한 형태의 핸드폰을 사지만 그렇게 쓰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의 기능을 추가하죠. 어떤 사람은 보석을 붙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꼬리 달기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의 그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그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기능은 더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자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의 기능에 충실하게 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의 단순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 자체가 기능적이고, 그 사람, 그 아름다움 느끼는, 주관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갖고 있는 느끼기 위한 최소한 단순성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엔 군더더기가 없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했을 때 거기다가 뭐 앞에 뭐 붙이고 자기가 아름답게 꾸밀 때 거기에 그 아름다움 이외에 군더더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본 주관적인 것들. 그런 거를 본다면 요즘 우리가 추구하는 거의 큰 트렌드는 이 디자인 자체는 그 기능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걸 내 것으로 됐을 때, 내 입장에서 됐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의 기능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느끼는 인상이 결국은 기능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느낌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린 자동차 그냥 타고 다니지만 그것이 프로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시합 자동차에 보면 뭐 복잡한 게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꾸미려고 생각은 아니지만 그 갖고 있는 기능의 아름다움이 거기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셰프들, 뭐 이분들 다 똑같은 칼 쓰는 것 같지만 똑같은 브랜드의 칼을 사더라도 셰프가 쓰면 포스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단순히 머리에 띠를 두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도 그들이 갖고 있는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포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직접 아름다움을 직접 추구하지 않지만 기능과 본인 주관적이 갖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을 뽑아내는 것이 결국은 그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으로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형 로봇도 이제 새로 저희가 이제 그 나라파용으로 설계하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 전문 디자이너하고 협의를 안 하고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기능적일 수밖에 없어요. 현 상태가 기능적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순수하게 이번에는 가장 기능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형태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그것이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의 로봇 형태로 나타날지 아니면 그냥 뭐 비례도 안 맞는 이상한 그 오랑우탄 같은 게 나올지 저는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이 기능을 수행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모습이면서 그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했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기능과 외적 형태의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오히려 그 다른 기능적인 요소가 애드가 된다면 오히려 더 어색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 하는 것이 기능하고 굉장히 일치될 때, 코디네이트가 될 때 그것이 어떤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지금은 순수하게 제가 기능적인 모습을 한번 추구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 기본적으로 아까 스티브 잡스를 얘기했지만 잡스가 엔지니어인지 디자이너인지 아니면 뭐 유능한 세일즈맨인지 그걸 구분 짓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느끼는 것은 그 잡스를 디자이너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만일 그런 디자이너가 드림이고 모든 디자이너의 그다음에 그런 디자이너가 계시고 또 정말 계시고 그분은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엔지니어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소양, 그다음에 그 엔지니어링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충만한 상태에서 정말 그 디자인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아까 제가 말한 기능적인 심플리시티, 그다음에 아름다움에서의 심플리시티, 아름다움의 완벽성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디자인이 앞서 나가면 자칫 잘못하면 몽상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디자인을 재밌어 하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 이제 콘테스트 보고 이렇게 결과물을 봤을 때 디자인으로서 그다음에 저것이 기능적으로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뭐 한다면 그러나 과연 공학적으로 저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한 문제인지 디자인한 건지라는 것에 대해서 갭을 느낄 때는 그것이 좋은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대를 앞서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모든 기술과 기술의 미래까지 예측해서 이런 기술이 나올 수 있다. 혹은 이 기술은 앞으로 3년 후 개발될 수 있다까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디자이너가 디자인한다면 그건 가장 완벽한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실은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의 질문이 있겠지만 전 그런 면에서 디자이너들이 보여주는 인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려되는 것은 그것이 얼마큼 공학적인 현실과 잘 매치가 됐느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꼭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의 state of art, 기술의 수준을 편견 없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단편적인 신문 기사라든가 아티클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그 개발하신 분의 미래 프로젝션 갖고 이해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현실에 비해서 너무 좀 표현이 지나치지 못해서 좀 과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느꼈을 때 현재 나와 있는 지식을 얼마큼 정확하게 기술의 수준을 얼마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제 관계되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해 볼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이분들이 조금 많은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당연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디자인하는 분들이 정확히 이해한다면 정말 구현 가능한 그다음에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스티브 잡스를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폰이 나온 게 지금부터 한 7년쯤 전 되죠. 아이폰 처음에 나온 게 7, 8년 되나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정도 2000년대 아마 중반쯤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걸 기획한 거는 그거보다 10년 전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품이 출시된 게 그러니까 뭐 한 10년 전 혹은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 때 기획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 거의 굉장히 특이한 제품이었던 가속도계, 자이로, 그다음에 그 마그네토 센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잘 알려져 있는 그 멀티 터치 센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 있고 구상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때는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거를 단순히 스마트폰이란 건 옛날엔 컴퓨터하고 핸드폰이 합쳐진 조그만 디바이스라고 생각했던 정도였거든요. 거기다 그런 기능을 넣을 수 있는 상상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 모든 것과 인터페이스 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은 저는 뭐 엔지니어, 디자이너를 떠나서 경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의미의 디자이너 혹은 공학자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정도의 인사이트, 그다음에 그런 것을 자기가 드라이브해서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드라이빙 포스, 그다음에 그것이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앞으로 5년 내에 혹은 3년 내에 양산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확신과 그것이 갖고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다고 생각하고, 우리 엔지니어가 본받아야 될 것은 뭐 잡스의 혁신 정신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실력, 인사이트, 그것이 토대가 되지 않는다면 융합이라는 건 좀 몽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전 사실 로봇을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휴보를 발표하고 나서 내 동료를 비롯한 로봇 학계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전공이 로봇가 아니거든요. 전 자동 제어를 하는 사람이었고, 로봇은 순수하게 취미로 했던 겁니다. 취미로 제가 2002년도부터 해서 이제 취미로 해갖고 한 2, 3년 만에 나온 것이고, 또 취미가 또 별다른 취미가 있다면 제가 천체를 관측하는 게 또 하나 별다른 취미예요. 그래서 이제 관측하다 보니까 저는 이상하게 관측을 한다기보다는 관측을 하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속담에 유능한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도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또 일면 연장 탓을 해야 연장을 개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나쁜 연장을 쓰면서 내가 돌을 닦아갖고 신의 경지에서 그 연장을 써서 좋은 걸 만들 수 있겠지만, 그 노력보다는 연장을 개량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또 쉽게 할 수 있는, 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천체 관측도 마찬가지에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보이는 걸 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체 장비에 관심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과학적인, 공학적인 질문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는 천체 관측도 하고 관측 장비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측도 하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그래서 보면 제가 개기일식, 제가 이제 트레이서죠. 그래서 있으면 가는데,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관측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거의 한 10회 정도를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관측을 그 사이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그만 개인 천문대가 있어서 이제 관측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 또 이제 인공위성 추적하고 관측하는 데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이 취미로 한다는 게 좋은 점은 제가 할 일로 일을 하면 일에 대한 의무가 끝나면 일이 거기서 끝나요. 근데 취미라는 거에 좋은 점은 전문성은, 취미는 하라고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데까지,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그다음에 끝까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휴보도 끈질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쭉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프로젝트를 받고 또 돈을 받아서 보고서를 내는 게 목표였다면 보고서 한 장이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스스로에 대한 도전, 이게 무엇일까?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그래서 이 별 관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꽤 나름대로 수준이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그쪽 계통의 전문가들도 이제 저희한테 이제 그 문의를 하는 수준까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휴보 로봇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뭐 형태가 인간형이라서 그렇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 기술을 이용하고 제 취미 살리는 거 합쳐서 제가 이제 우주 그 물체 추적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제 구현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하늘에 떠다니시는 인공위성을 이제 추적하고 또 그다음에 그 궤도를 유추해서 이제 그것이 또 이제 어떻게 언제 나타날까를 또 이제 알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이제 만들어서 사실 그것이 지금 그 천문연에서 지금 구매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몽고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올해 내로 지금 뉴질랜드하고 아마 이제 카자흐스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가 되면 이제 그 허블 망원경처럼 우리도 그 지구 곳곳에 우리의 하늘을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완전 원격지에서 그다음에 그 외부의 전력선 하나만 가지고 스스로 작동하게 되는 장치로 저희가 그 개발을 해서 뭐 실제로 뭐 작은 회사지만 그것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휴보 로봇도 지금 이제 또 그 회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뭐 졸업생들 몇 명 같이 열심히 재미있게 뭐 비즈니스를 할 건 없고 재미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은 그 미국 DARPA에서 하는 그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그 후쿠시마 원전 같은 이런 재난 사고가 있을 때 로봇이 효과적으로 투입돼서 그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상황을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취지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DARPA에서 기획하다 보니까 그런 로봇이 인간처럼 생긴 로봇, 인간형 로봇이 적합하다는 그 이제 그런 이제 방향이 결정돼서 이제 그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2015년이죠. 6월에 지금 아마 실제 그 현장 비슷하게 만들어서 아마 그걸 챌린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뭐 그냥 해보는 챌린지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로봇들이 모여서 뭐 우리가 아는 뭐 나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구글, 그다음에 일본의 뭐 아이스트, 그다음에 샤프트 뭐 등등 뭐 세계에서 최고의 그 수준을 자랑하는 로봇 및 로봇 전문가들이 각기 지금 자기가 개발한 최고 로봇 갖고 지금 같은 문제를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가장 뛰어난지를 판가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국가 대표로서 또 그런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자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좋은 결과를 내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은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주물체 감시도 지금 좀 여러 가지 지금 외부의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하고 있는데 다 그 내가 좋아하는 분야들이라서 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아주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그 요즘 학생들 보면 안타까운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라고 이제 말하고 다 이렇게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10명한테 물어보면 9명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전 그 볼 때 우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이게 엉터리라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 사람은 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하는 게 있어야 좋아하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이제 그 좋아하는 게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좋아하고 과학을 좋아하니까 이제 왔는데 그 좋아하는 게 좀 더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그 열정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보면 어떨 때 보면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좀 열정이라는 건 자기 몸을 던지는 거거든요.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손해와 이익과 경우와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열정이란 그런 거, 열정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물에 몸을 푹 적셔야 수영을 배우지 물 밖에서 아무리 책 보고 뭐 허우적으로 연습해봐요.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내 몸을 스펀지처럼 빠뜨리고 했을 때 거기서 진정한 열정이 보일 텐데 요즘 젊은 학생들 보면 그런 면이 좀 아쉽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좀 모두 다 열정을 갖자. 제가 휴보 로봇 우리 하면서 우리 실험실 하면서 끌어왔던 그 원동력이라고 말하면 어떤 그런 열정이라고 할까요? 호기심을 극복하기 위한 열정. 뭔가 열정이란 그겁니다. 열정이란 건 뭐 생각이 아니에요. 뛰어들고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 해보지 않고는 열정이란 건 스키를 타면 스키를 부츠를 신고 꼭대기에서 내려가는 게 열정이죠. 거기서 막 준비 운동하는 건 열정이 아닙니다.